우선 먼저 세계 경제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여러분들 뭐 다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접하셨겠지만 그 세계 경제가 2008년에 큰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뭐 세계적인 금융 위기다 이런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게 지금 돌이켜 보면 어느 정도 그런 금융 위기를 극복 내지는 어느 정도 회복 과정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얘기해서 저희 턴어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있듯이 그 과거의 금융 위기 때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는 지금이 뭐 여러 가지 현상에 있어서 다소 나아지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대형 위기가 좀 감소했다든지 또는 경제 주체들이 이제는 다소나마 어느 정도 그 나름대로 경제 활동을 그때에 비하면 좀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든지 또는 과거에는 금융위기 전에는 주로 신흥공업국이 주도하는 그러한 세계 경제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오히려 선진국이 주도하는 그런 세계 경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세계 경제가 어느 정도 턴어라운드를 했다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어떤 위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대개 3%대의 그런 성장에 계속 이렇게 머무르고 있습니다. 뭐 이건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도 특히 몇 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국, 미국이라든지 영국 이런 나라들을 제외하고는 아직도 많은 또 유럽이라든지 또 일본의 경우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뭐 아베노믹스라는 아주 굉장히 큰 야심적인 그런 정책을 했지만 아직 큰 회복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그 아직도 성장이 좀 둔화가 되고 있고 또 기대했던 것만큼 크게 세계 경제가 이렇게 반등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되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보면 위기 이전처럼 그러한 뭐 4 내지 5%대의 그런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런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뭐 뉴 노르말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새로운 정상, 뭐가 저성장이 정상화되는 그러한 세계 경제가 바뀐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주장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위기 이전으로 뭐 돌아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경제 주체들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또 여러 정부에서 정말 과감한 그런 정책들이 주요해서 이제는 오히려 위기 이전으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지 않느냐 하는 그런 두 가지 견해가 현재 갈려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는 세계 경제는 앞으로 여러분과 그리고 또 저도 마찬가지로 좀 예의주시하면서 세계 경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 경제도 어떻게 나아가냐 하는 것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계 경제의 추이가 대단히 중요하다. 다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은 이 세계 경제가 쉽게 위기 이전처럼 다시 말씀드려서 크게 성장하지는 못하지 않겠냐 하는 견해가 상당히 지배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종합해 볼 때 대개 세계 경제의 성장률이 작년도에 한 3%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한 3.5% 내지 3.6% 정도 성장을 하고 내년에는 다소 나은 한 3.8% 성장을 하는데 이러한 성장의 그러한 그 배경에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당 부분 이러한 미국의 성장 회복이 상당히 주도를 한다. 그렇지만 여기 그 마지막 이 칼럼에서 보시면 거의 많은 나라들이 금년도하고 성장세가 내년에도 비슷하거나 또는 다소 못하거나 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큰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계 경제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다소 나아지는 뭐 그런 어떤 성장세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그 세계 경제가 그 여러분 경제를 뭐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하나는 우리가 뭐 소비를 한다든지 투자를 한다든지 하는 어떤 실물의 흐름을 나타내는 세계 경제 양상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돈의 흐름을 나타내는 또 금융시장의 양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그러한 불안 요인 때문에 여전히 좀 취약하다. 그러니까 여기 있듯이
뭐 그 유로 그 구라파 특히 유럽 지역에서의 저성장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고 또 중동도 여전히 좀 불안한 상태고 또 그 중국도 예전처럼 뭐 9%라든지 10%의 성장을 못하고 성장을 좀 내쉬려 하는 7%의 성장을 한다든지 또는 아베노믹스가 또 일본의 아베노믹스라고 해서 크게 돈을 많이 찍든다든지 또는 재정을 적자를 많이 내서 성장을 회복하려는 그러한 회복사가 그렇게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일본에 여러분 신문에서 보셨지만 뭐 새로운 총선을 통해서 뭐 새로운 어떤 정책 시도도 합니다만 이런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고 또 하나의 큰 불안 요인은 미국이 그렇게 크게 경제가 회복되는데 오히려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금융시장에 또 다른 불안 요인이 되는 것이 미국이 지금까지는 돈을 많이 푸는 그런 정책을 했는데 이제는 돈을 오히려 회수하는 그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또 돈을 회수하고 또 금리도 오르게 되는 그런 그 정책을 이제는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이 상존한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을 안고 앞으로 3, 4년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실물 경제는 크게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국제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실물 경제에서 그러한 그 저성장이 어느 정도 또 지속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국제 금융시장에서 제일 크게 여러분이 주시해야 될 것이 바로 미국의 경제 정책의 변화입니다. 이 한국 경제가 이제는 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늘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정책, 다시 말씀드려서 다른 나라의 경제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앞으로 주시해야 될 것이 미국의 경제 정책인데 미국이 앞서 2008년의 금융위기 이후에 한 4조 달러에 되는 돈을 풀었습니다. 그것을 뭐 경제학 용어로 양적 완화, 우리가 양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다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그러한 정책을 추구했는데 그것을 지난 10월 달까지 이제는 양적 완화를 중단하고 오히려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이제는 푼 돈을 수속해야 된다 해서 양적 완화를 이제 중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정책 변화가 바로 금리를 인상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금리가 아주 낮았기 때문에 돈을 쉽게 불려서 투자도 하고 또 뭐 소비를 한다든지 또는 주택도 구입했는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리라는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두 가지 미국의 금리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향후에 오를 것이다 이런 것은 일반적인데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빨리 오르는 현상을 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는 금리가 틀림없이 오를 거다. 많은 경제학자들의 예상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금리가 인상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미국의 금리가 오르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미국의 달러를 선호하게 됩니다.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달러를 해서 달러가 있는 그러한 가치에서 뭐 이자도 받고 그렇게 되니까 달러를 더 선호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를 더 선호하느냐 아니면 또는 유로를 선호하느냐 또는 엔을 선호하느냐 아니면 원을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달러를 선호하게 되면 그만큼 달러 가치가 높아지고 환율은 다른 나라의 환율 가치는 원화 가치는 통화 가치는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우리 환율로 표시하면 환율이 자꾸 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환율이 오르는 현상은 경험하지만 우리의 경우 제일 문제는 엔화의 가치도 여전히 떨어지기 때문에 엔화 환율도 마찬가지로 저평가돼서 원화보다는 엔화가 더 많이 저평가되기 때문에 우리가 엔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강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화에 대해서 강세라는 얘기는 우리의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 경쟁할 때 일본 제품에 비해서 그만큼 불리한 거죠. 우리 원화 가치가 비싸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비싼 값으로 달러로 표시돼서 팔아야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원화의 그러한 우리의 환율이 어떻게 달라질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달러 가치가 예를 들어서 상승하면 원화 가치는 떨어져서 환율은 오르게 되는데 우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국에 달러가 많이 우리 시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주식을 산다든지 우리의 채권을 사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또
달러가 많이 들어와서 그만큼 원화 가치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가 오르는 거하고 원화 가치가 오르는 것이 두 개가 어느 힘이 강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환율이 오를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의 환율의 전반적인 흐름은, 우리의 환율은 일반적으로 저평가, 다시 말해서 환율은 오를 경향이지만 그 오르는 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전망을 안고 대개 금년도에 정부라든지 그런 각 기관에서 전망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대개 경제 성장률은 한 3.7%, 내년도에는 조금 나아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세계 경제가 나아지니까 한 3.8% 정도를 보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국제 수지상의 흑자는 그 작년도에 한 800억 달러 됐습니다. 799억 달러 됐는데 그게 금년도에는 한 800억 달러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내년도에는 뭐 경제가 조금 활성화되니까 수입도 더 늘어서 그 국제 수지 흑자 규모는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뭐 어떤 정책을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큰 정책의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우리 경제 회복이 확실치 않기 때문에 좀 더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 그게 바로 뭐 재정에 있어서 재정의 적자를 조금 더 키워나가고, 또 통화신용에 있어서 돈을 조금 더 푸는 정책을 해야 되고, 환율에 있어서도 그만큼 환율이 변동되면 그만큼 수출하는 분들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뭐 이런 정책을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큰 정책의 흐름은 앞서 세계 경제가 그만큼 불안하기 때문에 리스크의 관리, 위험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어떤 양적 완화라든지 금리가 오를 때에 대비해서 대책을 해야 되고, 또 대내적으로도 가계부채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지 않게끔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를 다뤄야 되는 그런 정책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두 가지 축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하나, 이제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국제 경제에서 걱정하는 게, 우리가 외환위기 때 제일 그 문제가 됐던 것이 급격하게 이 외화, 다시 말해서 달러가 빠져나가는 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대개 우리가 어떤 장치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장치는 경제 정책을 잘 운영하는 거죠. 그게 성장률도 적절하게 해야 되고, 또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지 않게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 뭐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우려될 만한 점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하려면 결국 외채를 써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투자를 하려면 결국 외채라는 빚을 짓게 됩니다. 근데 빚을 짓더라도 빚 중에도 단기 부채 그런 비중을 가급적 낮추는 게 좋습니다. 단기 부채가 커지면 그만큼 갑자기 돈을 빌려준 사람이 갚으라고 요구했을 때 기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기 부채의 비중을 낮게끔 유지하는, 현재도 상당히 단기 부채를 낮게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큰 국제 금융시장에서 불안 요인은 크지 않다, 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 그래도 불안하다 했을 때 우리가 외화 확보하는 걸로 통화 스왑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화가 국제화되지 않게, 여러분들 가서 원화 내고 외국 가서 돈을 못 사고 달러를 사듯이 우리가 달러를 늘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에 달러를 확보할 수 있게끔 여러 나라와 같이 스왑이라고 해서 자국 통화를 빌려주고 달러를 우리가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대개 그래서 규모로 한 1,300억 불의 여러 가지 형태의 스왑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은 뭐 그래도 걱정이다 할 때는 단기성 자금, 그러니까 투기성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자금을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통제하는 이런 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장치들은 단기성 자금을 좀 일정 기간 국내에 머무르게 한다든지 이런 단기성 자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뭐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건실화라든지 또는 국제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장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평가는 외국 투자가들이 평가하는데 어떠한 평가를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신용 등급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용 등급이 여기 보시다시피 어떤 무디라는 그런 신용 등급 회사에서 평가한 걸 보면 대개 우리, 일본, 중국이 거의 같은 수준의 신용 등급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리 경제에 대한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하면, 우리 경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해 온 거 보면 뭐 여러분 기적이란 말을 많이 했는데,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뭐 언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 경제학자가 우리 경제는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빨리 이렇게 많은 인구가 또 이렇게 오랜 기간 성장한 경우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아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이런 기적인데, 문제는 구조의 변에서도 여기 있듯이 뭐 똑같은 칩인데, 이 포테이토 칩에서 컴퓨터 칩까지도 이제 수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2030년쯤 되면, 이게 미국의 이제 어떤 한 전망 기관에 전망한 건데요, 미국하고 일본을 더한 GDP가 거의 중국 GDP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규모가 앞으로 세계 경제에 얼만큼 큰 위상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우리한테 큰 도전의 요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일종의 레고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 주로 우리가 어떻게 성장을 했냐면, 뭘 많이 이렇게 투입해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쓴다든지, 아니면 뭐 투자를 많이 한다든지, 또는 그러한 어떠한 이러한 투자를 소위 말해서 이제 투입을 많이 해서 성장을 했는데, 앞으로의 성장은 그야말로 더 이상 투입을 하기가 어려운, 예를 들면 우리가 2030년에는 인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구 같은 게 경제 성장에 오히려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장을 하려면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 하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각에서 보면 우리 경제를 우리가 바꾸는, 성장률을 높이는 방법은 뭐 크게 봐서 세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제도를 고치는 거고, 또 하나는 그야말로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거고, 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어떻게 우리가 글로벌 환경에서 많이 활용하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제도인데요, 여러분 이런 뭐 신문지장에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우리의 법 규제 또는 투명성, 무슨 노사관계 이런 데가 선진국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그것은 뭐 여러 가지 기관에서 지적을 해서 우리의 순위가 많이 뒤에 처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자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면 실제로 정말로 규제가 정말로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덜할수록 성장이 잘 된다. 또 그것은 그야말로 아주 첨단에 해당되는 그런 분야일수록 규제가 굉장히 성장을 좌우한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여기 있듯이 서비스업이라든지 또는 노동 또는 공공부문 이런 데에 어떤 규제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부분의 성장의 잠재력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뭐 여러 가지 실증적인 분석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개방인데요. 뭐 여러 가지 뭐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우리는 수출을 동떨어져서 성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수가 중요하다도 수출과 내수의 어떤 균형 있는 그러한 성장을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우리가 무역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미국 시장에서 보면 중국의 어떤 시장 점유율하고 다른 나라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우리가 결국은 이런 해외 시장에서 결국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나라하고 경쟁을 해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한중 FTA도 추진이 됐습니다만은, FTA가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뜻이 맞는 나라끼리 어떻게 하면 무역을 확대하느냐 하는 것이 성장의 하나의 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기 있듯이 중국, 일본, 미국 여러 나라들이 지금 FTA를 추진하고 있고, 우리도 여기 보면 지금 한 46나라하고 FTA가 우리가 지금 발효가 돼서 FTA를 활용하고 있고, 지금 타결된 것이 뭐 중국을 비롯해 가지고 한 6건, 6나라이고요. 지금 현재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15나라. 한마디로 FTA라는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우리 개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FTA 했을 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FTA를 통해서 또 피해가 되는 업종이 있으니까 또 이런 피해하는 업종을 어떻게 잘 수용해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무역도 증대하고 여기 있듯이 어떻게 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는 보완 대책도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G20은 우리도 이런 개방에 있어서 우리의 목소리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G20에 적극 참여해서 앞서 말씀드린 글로벌 경제 정책에도 참여를 해야 된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짧은데요. 조금만 더 하면요. 또 하나 이제 무엇을 먹고 사느냐에 제일 중요한 것이 서비스업입니다. 여기가 우리가 제조업에 비해서 서비스업은 여기 있듯이 OECD 중에서 서비스의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서비스업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서비스업이 있습니다. 여기 있듯이 뭐 도소매업도 있고 음식 숙박업도 있고 여러 가지 서비스업이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중에 생산자 서비스하고 사회 서비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뭐 법률이라든지 회계 디자인 이런 그 생산자 서비스하고 의료라든지 교육 이런 사회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지식 기반의 토대로 한 이런 생산자하고 사회 서비스는 굉장히 진입의 장벽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뭐 로스쿨 같은데 로스쿨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로스쿨에 들어가려는 그러한 어떤 진입 장벽이 있는 것처럼 또는 마찬가지로 의사의 수를 제한할 때 우리가 의과대학의 수에 제한이 있는 것처럼 제한이 있다는 이런 우리가 그것을 흔히 진입의 장벽이다 이러는데 그런 장벽이 있는 반면에 여기 있듯이 유통 서비스의 소비자 서비스 너무 많습니다. 음식점 같은 건 너무 많아서 과잉 경쟁을 해서 정말로 더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생산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은 제조업에 비해서도 낮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밖에 낮다. 그래서 왜 서비스 산업이 중요하냐면 제일 중요한 게 그 일자리입니다. 일자리를 앞으로는 제조업보다는 훨씬 더 서비스 산업에서 더 많이 창출이 돼야 되고 그러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에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을 제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이게 정책에 어떤 거면 각 부처 또는 이해단체의 어떤 조정을 또 잘 해야 되고 또 성장이 높은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는 자본의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되고 또 서비스 산업하고 또 이런 직업 훈련하고 연계가 잘 이루어져서 서비스 산업에 좀 더 많은 제가 말씀드리는 서비스 산업은 다시 강조하지만 소위 선진형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회계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지금 말씀드리는 사회 서비스를 의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도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도 참여시키고 또 공공부문도 그런 서비스 산업의 구매를 확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비스 산업이 많은 경우 여러분들 아마 뭐 국제기구의 어떤 참여 같은 것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게 다 일종의 서비스 산업의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서비스 산업이 이제는 수출하는 산업으로 육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실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우리 대외 환경이라든지 우리의 상황을 판단해서 추진 전략을 만들게 된 것이 여러분들 아마 뭐 신문 지상에서 많이 봤듯이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이다. 대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 담고 있는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어떤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하고 또 우리 경제의 불편한 진심을 담아서 어떤 발전되는 추진 전략을 찾아본 것을 담은 것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